반갑습니다. 저는 솔트룩스 창업을 했고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틱 AI 온톨로지로 완성되다라는 주제로 바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초창기로 돌아간다면 1943년에서 45년 무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 최초의 AI의 개념뿐만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자면 지금 기계학습의 모태가 될 수 있는 퍼셉트론의 개념적인 정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AI의 첫 번째 물결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퍼셉트론하고 여기에 규칙과 그리고 컴퓨터로서는 최초로 효율성 있는 컴퓨터라고 볼 수 있었던 폰노이만 방식의 컴퓨터가 나온 게 굉장히 큰 출발점일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폰노이만식의 컴퓨터가 뭐죠? 우리 뇌하고는 다르게 연산하는 CPU하고 메모리하고 페리페럴을 분류하고 그 사이를 버스로 연동한다는 개념이죠. 70년이나 된 정말 오래된 컴퓨팅 아키텍처인데 여전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컴퓨팅 아키텍처는 여기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0년대 들어서서 Logical AI라는 붐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Logical Reasoning, 그러니까 논리적인 추론을 기계가, 왜냐하면 그때까지 있었던 게 폰노이만 방식이기 때문에 폰노이만 방식에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기계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뭔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함께 온톨로지가 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두 사이에 보면은 웨이브가 진행을 하다가 끊긴 부분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AI 윈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붐이 일어나는데 그 붐이 꺼지면서 새로운 붐이 일어나기 전에 예산도 끊기고 연구자들의 관심도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Third Wave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Generative AI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enerative AI는 잘 아시는 것처럼 트랜스포머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거대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더 정확한 답변 혹은 이미지 혹은 노래까지 생성할 수 있는 걸 의미하곤 합니다. 근데 그 사이 동안에 상당히 긴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는 Second AI Winter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AI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기가 어려웠죠. 솔트룩스가 창업된 게 2000년이니까 지금부터 25년 됐는데요. 그 2000년대에만 하더라도 뭔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 불경스럽기까지 하고 사기를 친다는 느낌을 줬었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시기가 AI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큰 사실은 발전을 못했던 시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 비어있는 세컨드 윈터 시절에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큰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머신러닝을 포함한 트랜스포머에 해당이 되는 게 생산성을 갖기도 힘들었고 또 성능을 보이기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온톨로직하고 로지컬 리즈닝이라고 하는 것을 웹이라고 하는, 다시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웹 환경을 온톨로지와 리즈닝을 할 수, 추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구성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이 월드와이드 웹을 창업을 하면서 TCP/IP 위에다가 올라갈 수 있는 HTML과 HTTP를 제안했었던 팀 버너스-리가 강력하게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을 통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는 온톨로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 온톨로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RDF나 AUR이나 그 외에 디스크립션 로직을 포함을 한 추론을 하기 위한 논리적 구성이 완성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랬던 터에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Third Wave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에이전틱 AI 발음이 불기 시작을 하는데요. 에이전틱 AI 쪽에서 지금 현재 관점은 그럼 제너레이티브 AI가 어떻게 다르냐? 그 중에 본질적으로 큰 변화는 리즈닝과 플래닝을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학습한 모듈이라는 데이터에다가 질문이란 모듈을 넣으면 그게 답변이라는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깊게 사고하고 고민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피지컬 AI에 해당이 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 각각의 파고를 넘어서면서 윈터도 존재했지만 지금은 제너레이티브 AI가 끝나기 전에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생태계가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은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만은 피지컬 AI 관련된 고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뉴로몰픽 칩이나 퀀텀과 같은 형태의 전혀 다른 방식의 고민이 이미 시작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트룩스는, 또는 정확히 제어는 첫 번째 AI 기업을 설립한 게 94년입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벌써 만 31년이 넘었는데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AI라는 한 분야를 대한민국에서 정말 위대한 교수님들과 연구자들과 함께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트룩스가 설립된 게 2000년이니까 그 2000년 이후에 Logical Reasoning, Semantic Web, 그리고 Generative AI, Agentic AI에 이르기까지 소위 AI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피보팅도 해가고 공부도 해가고 변화를 해가면서 정면으로 맞이하고 정면으로 배고픔도 이겨내고 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거는 그래프가 이미 일부 조금이 깨졌는데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파라미터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전체 저희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 걸, 중요한 모델들을 점으로 찍은 겁니다. 첫 번째 시기에는 아키텍처 스케일링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었죠. 아키텍처 스케일이라는 건 어떻게 아키텍처를 더 많이 쌓아올리고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해당이 되는 스케일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게 트랜스포머 덕분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트레이닝이 시작이 되고 이제 우리는 젠슨 황뿐만 아니라 테스트 타임 리즈닝을 하기 위한 스케일링이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네,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 뭘까요? 이거는 한 번의 추론과 인퍼런스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다수의 인퍼런싱이 이루어지면서 목표를 찾아내는 과정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에이전틱 AI가 꽃피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주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온톨로지인가? 온톨로지가 LLM보다 좋지는 않죠. 다른 것이죠. 이 둘의 힘을 합쳤을 때 어떻게 에이전틱 AI 프로세스를 자율화하고, 자동화가 아니죠, 자율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에이전틱 AI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럼 LLM과 온톨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왜 중요한 주제인가? 그리고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것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고 고객 현장에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이전트가 뭘까요? 이미 제가 올해 저희 큰 행사에서도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하면 저는 007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많은 분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에이전트가 뭐냐? 그러면은 제가 쉽게 설명드린 건 에이전시로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에이전시란 조직이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에이전시 하면 저희는 여행 에이전시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연예기획사도 생각나고 스포츠 에이전시도 생각나고 광고나 마케팅 에이전시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투자를 하거나 금융거래를 한다면 모든 기관들은 다 에이전시죠. 이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 자본,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을 위탁받거나 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책임을 지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면서 위험관리와 함께 경제성을 달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이전시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의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자면 과거에 온톨로지 모델링을 했었던 것은 어떻게 인간의 지식을 잘 표현할까에 중심을 두었다면,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그 핵심은 바로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온톨로지 도입을 해서 자율화하고 더 나아가서 지능화시킬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온톨로지 컨셉이지만 적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큰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에이전틱 AI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를 AI 에이전트가 자율화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라고 저희는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에이전시 안에서 일하는 모든 개체들은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에이전트고, 앞에 계신 교수님, 선생님도 에이전트이고, 집에 있는 강아지도 에이전트고, 바퀴벌레도 에이전트고, 물고기도 에이전트인 거죠.
왜냐? 에이전트의 정의는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함으로써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생명체가 아닌 수학으로 만들어진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아이가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에이전트 중에 하나로 저희하고 협업하는 세상이 열렸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포함한 파운데이션 모델들과 그리고 우리의 지식을 표현하고 정보를 매시업하거나 혹은 패브릭할 수 있도록 하는 온톨로지가 결합이 됨으로써 비용은 10분의 1로 줄이고 생산성과 함께 인사이트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세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다른 모임에서 여러 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보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이냐? 라지 랭귀지 모델은 프롬프트라는 질문의 데이터를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벡터 데이터에다 집어넣으면 answer라고 얘기하는 답변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고요. RAG라고 얘기하는 것은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죠. 이거는 검색이라는 것을 같이 결합해서 최신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틱 AI에서 에이전트는 리즈닝과 플래닝을 가지고 있고 자신 행동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도구로 호출하거나 다른 에이전트하고 협력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AI가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AI하고 협력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은 어떤 편으로 보면 이런 단순한 조직도 있고요. 또는 팀 조직일 수도 있고 좀 더 느슨한 예술가 조직 같은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결국은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는 AI들, 어떤 AI는 노래를 잘하고 어떤 AI는 작곡을 잘하고 어떤 AI는 춤을 잘 춘다면 이 세 가지 AI가 어떻게 협력을 해서 우리 목표를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럼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뭘 잘하는지를 알고 어떤 식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우리로 따지자면은 일종의 회사 내에 HR 조직 같은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우리 조직 내에 그 전문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잡코리아 같은 데에 위탁을 해가지고선 전문가를 우리가 불러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잡코리아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자면 MCP하고 A2A 같은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MCP는 마드 컨텍스트 프로토콜인데 이건 버티컬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깊게 들어가서 다른 모델과 툴들을 호출하고 연동할 수 있도록 하고 A2A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들까지 상호 운영할 수 있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죠. 한마디로 여러 도구 에이전트 모델들이 상호 협력을 하려면 조직을 구성해야 되고 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리즈닝과 플래닝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에이전틱 프로세스가 가속화되고 그 시장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두 달 만에 새롭게 나오는 서비스와 새롭게 나오는 개념들과 그것이 실제로 구현이 돼서 작동되는 것을 보면 와, 여기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에이전틱 AI가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딥 리서치라는 기능이죠. 예를 들자면은 오픈 AI에서 200불 이상 내는 모델을 사용하면 거기 딥 리서치를 포함한 리서치 모드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전통적인 LLM에 그냥 한번 묻는 것이 아니고요. 얘가 하이브리드 RAG라고 해서 정보 검색을 하는데 그 다음에 리즈닝 페이스를 거치면서 일일이 읽습니다. 과연 이게 사용자가 요구한 것이 맞나? 그리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타당한 건가? 목표에 도달하지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자기가 다른 MCP 프로토콜이나 MCP 서버를 호출하기도 하고 다른 정보 조사를 해서 결합을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 번의 다수의 추론을 거치게 된다면 그 다음에 플래닝을 하게 되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도구나 어떤 목적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지 하고 본인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자동으로 MCP로 호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결과를 정리하고 다시 추론을 해서 LLM을 통해서 라이팅을 하거나 혹은 액션과 같은 형태의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등의. 이런 것들이 이제 딥 리서치를 포함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LLM 하나가 도는 것이 아니라 LLM이 수십 번 이상을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맨 앞에 쿼리 익스펜션이라고 하는 것마저 사용자가 질문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어로도 바꿔보고 벡터 검색도 해보고 키워드로 전환해서 키워드 검색하는 것들을 모두 다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신 저희 솔트룩스의 미국 법인인 구버라는 회사에서 구버라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구버는 구글과 네이버를 이기자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고 오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 오버는 영어 표현으로 해서 깊게 살펴봐라, 조사해봐라, 분석해봐라, 숙제 열심히 해라, 또는 경계를 넘어가라, 이런 뜻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아마 학교나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수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야, 고 오버 좀 해봐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바로 가입해서 무상으로도 또는 유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딥리서치를 하는 게 어떻게 에이전틱 프로세스를 가져가는지를 보여드리고, 여기에서 온톨로지가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저희 구버 화면인데요. 구버 화면에 사실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기술을 참조해서 한국의 서브린 AI 기술을 확보하고 싶은데, 솔트룩스의 온톨로지와 루시아 LLM 기술을 추론, 계획 기술을 결합해서 기술 개발할 방법을 알려줘, 특히 국방에 적용할 방법을 제시해줘라고 제가 딥리서치를 하고, 모델은 그냥 저희 루시아 모델을 쓰고 외에 연구나 논문을 검색해봐라. 그럼 이게 AI의 리즈닝 모드로 넘어온 겁니다. 활동을. 그래서 맨 처음에 질문을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다양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벡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의미 검색을 합니다. 그걸 몽땅 읽고 나서 사용자의 질문을 답변하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도 답변해야 된다고 자기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문서를 수집을 해서 문서를 40개 정도로 확보하고, 이 40개를 이미 다 읽은 겁니다. 40개 읽고 나서 한국의 소브린 AI가 주제가 뭐고, 팔란티어의 파운더리는 제가 묻지던데 파운더리가 뭐가 있고, 7, 8번 몇 번은 LLM 기술에 대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고를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16개 문서가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 16개 문서가 충분한지를 다시 얘가 추론해요. 질문이 요구에는 핵심 중시로 하려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건 부족해요 라고 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팔란티어의 파운더리의 온톨로지가 미국의 라마 TF라든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너는 검색해봐야 돼. 그리고 그거 자료도 확보해야 돼 하고서 얘가 리즈닝하는 것처럼 실제로 자기가 조사하고 조사한 걸 학습하고 학습한 결과에 대한 걸 다시 질문을 하고, 질문한 걸 여기가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저희가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톨로지 LM에 따라서 뭐뭐뭐 한 거고, 솔트룩스는 루시아에 가지고 주의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온톨로지가 뭐뭐 하고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럼 이거를 어떤 구조로 답변을 할지를 스스로 플래닝을 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이 답변을 하려면 이런 게 중요한 거고 이런 내용을 가져가야 됐지, 목차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소버린 AI에 대한 국방인식 기초로 해서 이 주제로 하고 어떤 문서를 넌 참조를 해야 돼. 그리고 목차는 다음과 같이 하고 하면 이게 이제 제가 2배 속도로 빨리 한 건데요. 리즈닝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딥 리서치. 그럼 소버린 AI와 온톨로지, 국방 혁신의 기초라고 자기가 생성하고, 도대체 소브린 AI가 뭐냐, 국가 주권과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레퍼런스도 붙여주죠. 오른쪽 위에 가면 참조를 누르는 거나 마우스로 오버를 하면 레퍼런스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솔트룩스의 온톨로지와 루시아 LLM의 결합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루시아 LLM의 특징을 보니까 예를 들면 어댑티브 COT, 체인 오브 토트를 해서 적응형 사슬적 사고적 사슬을 하는 리즈닝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가 뽑아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방 데이터셋에 맡은 특화 학습하고 보안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하기 위한 것들을 분석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보안 프레임워크 중에선 GEDA라고 얘기하는 것들, 디펜스 AI에 대한 국방부 내부망에 관련된 거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사례를 본다면 공군의 군수상황 관리에서 온톨로지 적용한 사례뿐만 아니라 밑에 팔란티어 파운더리 시스템에서 하는 국방과 관련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합 제안으로 한국의 국방에서 소브린 AI 구축 방안으로서 기술적 접근과 주의사항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 파운더리 온톨로지가 국방에서 보여준 결과를 사용하려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미 검색된 결과 중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걸로 AI가 스스로 생성한 리포트들을 포함을 해서 자기가 조사한 것들을 자기가 그 순간에 다 읽고 분석을 해서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 오버라는 거 하면 이제서 고 오버를 하는데요. 제가 리포트도 만들고 팟캐스트도 만들고, 그 다음 리포트는 심층 리포트로 작성을 해라 라고, 목소리는 하은이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갖고 팟캐스트를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라는 것을 내가 생성을 할 텐데 이 에이전트는 이런 데이터 소스로 확인해봐 라고 하게 되면, 얘가 질문하면 답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 24시간 전 세계를 모니터링하는 에이전트를 만듭니다. 여기 국방에 대한 에이전트를 보여줬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퓨리오사에서 잠깐 같이 뵙자고 해서 뵀는데, 퓨리오사에 가서 이걸 보여줬더니 엄청 충격을 받아 하시더라고요.
지금 방금 질문한 거면은 질문한 내용을 자기가 조사를 하고 보시는 것처럼 온톨로지라는 걸 자기 스스로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생성된 온톨로지에서 추론을 하고 LLM을 결합해서 브리핑도 하고 리포트 제너레이션하고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답변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심층 리포트라는 걸 생성하면 기절할 정도입니다. 보시면 레퍼런스를 한 3,400개를 다 자기가 읽어보고요. 한국어, 영어 상관없이 90개의 레퍼런스를 확인해서 대략 30페이지 이상이 되는 굉장히 깊이 있는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한 달 동안 써야지 되는 리포트 수준을 단 7분에서 8분 만에 생성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생성한 게 학습한 것만이 아니라 반복적인 리서치하고 반복적인 리즈닝과 플래닝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 그 팟캐스트 생성하는 건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현재까지 챗GPT나 퍼플렉스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 질문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답변을 배운 것에 대해서 하거나 또는 서피스 웹이라고 하는 데서 래그를 통해서 문서 검색을 해서 답변을 줍니다. 구버의 핵심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는 에이전트를 직접 생성해요. 문서나 답변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얘가 24시간 D웹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야지 되는 분야까지 정보를 확보를 해서 자기가 정리하고 답변 외에 리포트, 팟캐스트, 영상까지 만들어서 저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 배포가 되거나 온프레미스로 해서 기업 내부에서 몽땅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게 기업 내부에 온프레미스로 국방에 쓰이거나 제조에 쓰이거나 연구 분야에 쓰일 수 있으려면 기업 내부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온프레미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전체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LLM 자체도 기업 내부에 설치돼야 되고요. 또 아까 보여드렸던 온톨로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구버에 들어간 핵심 기술이 바로 뉴로 심볼릭 A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로 심볼릭 AI 기술은요, 말 그대로 뉴럴 네트워크에 해당이 되는, 저희는 자체 개발한 루시아 LLM이라고 있고 현재 3.0까지 나왔고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동적 온톨로지를 생성하고 추론할 수 있는 기술이 결합됨으로써 어떤 목표를 달성했냐면요, 세계적인 품질의 소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의 품질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운영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버 서비스가 나온 지가 이제 3개월 채 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지금 140만 명이 사용하게 됐거든요, 전 세계에. 근데 한 달에 운영 경비로 들어가는 게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LLM만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많은 GPU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GPU 타오르는 것들을 어떻게 전기값하고 그 GPU 시스템 감당할까요? 그 유일한 이유가 바로 라지 랭귀지 모델하고 온톨로지를 결합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저희만의 니오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 니오 클라우드 아키텍처는요, GPU가 뭐 H100이다, H200 같은 고가만이 쓰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 고가 GPU하고 RTX 4090과 같은 굉장히 저가의 GPU를 혼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은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하고 필요에 따라서 스케일 업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AWS 같은 형태의 퍼블릭 클라우드로 자동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GPU 클라우드 형태로 스케일 아웃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정확히 비용을 10분의 1 가량으로 줄일 수 있게 되고 이 많은 방대한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도 놀랐는데 3개월 만에 총 누적 사용자가 140만 명이 됐습니다. 박수 한 번만 쳐주시면. 네, 별로 감동받으신 얼굴은 전혀 아니시긴 한데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100만 명이라는 숫자를 3개월 내에 냈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이전틱 AI 서비스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시작해서 나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봐도 중요한 건 AI 에이전트가요, 스스로 매일과 같이 아침에 리포트를 생성을 합니다. 절 위해서. 그리고 팟캐스트 생성하는데 이게 85만 개나 만들어졌고요. 이 85만 개가 구글에서 검색하면 검색도 되고 챗GPT에서 레퍼런스로도 만들어지고 퍼플렉스리에서도 레퍼런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구버가 만들어낸 리포트와 컨텐츠와 인덱스 리포트를 포함을 한 통찰력 있는 자료들을 다른 AI가 참조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I가 서로 협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 구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 기관인 국가기록원에 들어가는 게 결정돼서 올해부터 그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태까지는 모든 기록이 들어가는 국가기록원에서 이 구버 아키텍처하고 구버 서비스가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 안에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온프레미스 기업 환경에서 데이터 보안하고 권한 관리가 필요한 키워드 검색하고 내부 데이터 보안 데이터 정도인데, 이 기업이나 예를 들자면 국정원이다, 그럼 국정원 안쪽으로 방금 보신 구버가 모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버 안에 있는 기술은 하나부터 1부터 100까지 모두 다 솔트룩스가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것들이 저희가 4년 전부터 라지 랭귀지 모델을 직접 만든다 그러면 야, 그거 불가능한 거 왜 만들어? 니들이 구글하고 네이버하고 또는 예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하고 경쟁할래? 라고 질문을 했죠. 그래도 저희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기업 내부에 설치되려면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도 기업 내부에 설치될 수 있어야 되고요, MCP 서버도 설치될 수 있어야 되고, 이 모든 프로세스가 기업 내부에서 자율화되는 것이 가능해야지 되기 때문이죠. 아마 국내선 솔트룩스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시큐어 채널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루시아 플랫폼으로 가거나 MCP, 외부에 있는 MCP 서버들 혹은 전문정보 데이터나 보안이 돼 있어서 로그인이 해야 되는 것까지 접근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제공함으로써 이 전체가 사실은 기업 환경을 바꾸고 기업의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저희가 기존에 루시아 온이라고 해서 하드웨어 일체형 어플라이언스 LLM을 제공해 왔는데요, 저희가 구버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내놓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버 같은 박스 하나 사다가 전원만 꽂으면 회사 내부에 구버 같은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온톨로지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체계와 추론 시스템, 레그, 자체 LLM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이 회사 내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 중에 온톨로지인데 제가 갑자기 뉴로 심볼릭 AI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뇌가 마치 호두 두 조각이 결합된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뇌가 두 개가 있지는 않죠. 좌뇌 우뇌로 그냥 좌방구 우방구가 있고 가운데 굵은 신경다발이 겹쳐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통상에 좌뇌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논리구조 수학적 머리라고 그러고 우뇌를 노는 머리나 감각적 뇌라고 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요, 실제로 이건 DARPA라고 하는 미국의 제일 R&D를 많이 하는 국방성 산하기관이죠. AI First Wave라고 이쪽은 정의한 게 바로 기호적 접근입니다. 지식 베이스라는 온톨로지를 만들고 논리 표현, 명시적, 연역적 추론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논리, 언어, 수리를 담당하는데 적합하다고 본 거죠. 왜냐? 인간도 실제로 그러니까요. 반면에 운에 해당이 되는 것은 비기호적 접근이라서 세컨드 웨이브라고 봤습니다. 기계학습, 인지모델, 예측, 암묵적, 귀납적인 거죠. 그래서 얘는 퍼스트 웨이브에서는 인지학 학습을 못한다면은 세컨드 웨이브에서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은 추상화나 추론 같은 걸 잘 못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것을 DARPA에서는 뉴로심볼릭 AI라고 정의를 하고 그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챗GPT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학습된 것이 모두 다 웨이팅 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왜 왜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explainable AI에 관련된 것은 결국은 symbolic AI를 필요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뉴로 심볼릭 AI의 첫 번째 심볼릭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 현재로서는 그 심볼릭 중심에 바로 온톨로지가 있는 것이죠. 온톨로지라는 용어는 누가 만들었냐? 혹시 이 그림 아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 로마에 가면은 이 바티칸 박물관을 가면은 이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의 이름은 The School of Athene입니다. 아테네 학당이라는 이름이고요. 옆에 있는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보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알렉스데온, 피타고라스 모두 다 그려놓고 자기 자신도 옆에 구석에다 그려놨습니다. 이 플라톤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손을 바닥을 아래로 가리키고 왼쪽에는 에틱이라고 하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세상을 철인이 지배하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완벽한 정치인이 있다고 믿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는 건 어렵고 세상은 세상조차도 완벽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땅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된다고 봤고요.
그리고 실체를 봐야 되고 그리고 윤리로서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느 날 고민을 합니다. 자, 내가 아는 것을 저 사람한테 전달하려고 했는데 말로 하고 글로 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 후, 1000년 후에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이 지식을 표현해야 되지? 글로 남겨야 되나? 그림을 남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러직이라고 하는 용어와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내놨습니다. 그 온톨로지의 중심에 있는 로직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리디케이트 로직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프리디케이트 로직이 현재 온톨로지의 핵심적인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무려 2400년 전에 만들어진 온톨로지 때문에 여기에 다 와 계신 거예요. 이 온톨로지 개념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나 글입니다.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사람들이고 기업과 종업원 모두 법적 존재고 기업은 직원을 위해서 여행 예약을 하고 있고 여행은 한국 내 미국 대 가시는데 솔트룩스 홍길동을 위해서 서울과 뉴욕 왕복편이 5조 10을 예약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프리디케이트 로직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종업원이고 종업원 사람이고 사람 법적 존재고 기업은 법적 존재인데 종업원은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솔트룩스는 기업인데 홍길동은 솔트룩스를 위해서 일하고 솔트룩스는 5조 510을 홍길동을 위해서 서울 뉴욕을 왕복하는데 예약했고 한국 도시 미국 도시고 둘 다 도시고 도시는 위치를 가지고 있고 기업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기업은 여행을 예약할 수 있는데 그건 비행기다 혹은 기차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제가 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운율을 높였다 낮췄다 해야 되는데 이게 2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안인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래프 스트럭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래프 스트럭처의 연결 관계 사이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둘의 종업원과 기업원이 어떤 의미 관계를 가지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시메닉 네트워크, 그러니까 의미적 네트워크 구조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식 표현하는 게 이런 온톨로지 하나일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의 지식을 표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말, 자연언어와 음성언어, 시각언어, 주석, 태깅, 기호언어, 의사결정나무, 규칙, 데이터베이스, 논리언어, 프라임언어, 어쩌고저쩌고 인공신경학까지 지금 온 거죠. 이 모두가 지식을 표현할 수 있고 지식을 학습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식을 학습한다는 개념은 뭐냐?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만드는 과정이죠. 우리 인간도 그렇고요. 인간 머릿속에 있는 게 뭐죠? 인공이란 말을 빼고 신경망인 거죠. 우리 뇌는 신경망입니다. 위에 있는 책을 보고 눈으로 보고 누군가 나한테 태깅 달거나 기호, 수학 등의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이거 뭔지 아세요? 타운의 방정식입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네, 이게 이제 기호 언어인데 이걸 보고 공부를 해서 제 머릿속에 신경망 안에 집어넣으면 이게 학습인 거죠. 그럼 기계가 학습한다는 건 뭘까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통계 모델이나 시메닉 네트워크나 인공신경망을 생성해내는 과정을 한다면 이건 기계가 뭔가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학습하는 방법이 지난 10년간 동안의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온톨로지가 정확히는 뭘까요? 우리 보통 다 온톨로지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식 그래프, 시메닉 네트워크는 보시는 것처럼 개념과 개념 관계를 의미적 관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프로퍼티 로직, 프로퍼티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것은 각각의 개념의 프로퍼티나 혹은 애트리뷰션, 특징이라는 걸 가져요. 법적 존재는 이름과 고유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이 이름과 고유번호 외에 성별과 나이가 있어야 되고 기업은 업종과 주소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종업원인 홍길동은 P12345라는 이름과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고 성별은 남자고 37세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톨로지의 개념은 개념이라는 것을 이네리턴스 받고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을 주장을 하고 이것의 특징을 기술하고 위에 있는 개념 구조와 실제 존재하는 홍길동과 솔트룩스라는 인스턴스라는 것을 생성해서 저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ER 모델, 다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트리플 구조로 확대를 하고 그 트리플 중에 하나를 의미 구조로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상하이 관계라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2400년 전에 인류의 조상 중에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엄격한 온톨로지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좀 더 엄격한 온톨로지는 추론을 하기 위해서 공리와 제약 조건이라는 게 들어가요. 공리는 액션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종업원은 한 회사에서만 근무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직급은 임원일 수가 없고
성별은 남자나 혹은 여자 둘 중에 하나여야 되고 나이는 25세여야 된다는 제약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과 공리라는 것을 집어넣게 되면 스스로 추론을 해낼 수 있는 지식 표현 방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온톨로지라고 표현을 하고, 팔란티어는 20년 전부터 해서 온톨로지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맨 처음에 들어간 부분이 국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온톨로지는 사실은 오늘은 어려운 얘기는 다 뺀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론적 기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바로 로직이라고 부르는 분야인데요. 이 로직은 크게 first order logic하고 high order logic으로 나눠집니다. first order logic은 관계라는 것이 아까 의미적 관계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바로 semantic web에서 표준한 our description logic이나 혹은 Hon logic들, 그리고 그 바깥에 statistics나 uncertainty, 그리고 procedural knowledge까지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statistic하고 uncertainty하고 procedural knowledge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logical world를 LLM하고 온톨로지를 결합해서 구현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톨로지에 해당이 되는 것들도 부르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상 코어 온톨로지라고 하는 건 핵심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고요. 어퍼 온톨로지는 상위 개념으로서 그 밑에 있는 도메인 온톨로지나 애플리케이션 온톨로지들이 뭔가 앵커를 발을 디디고 나서 공통의 개념과 공통의 보캐브러리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온톨로지는 솔트룩스는 사실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온톨로지, 요즘 얘기하는 LLM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이상 동안에 고민해왔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온톨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온톨로지를 개발하고 구축한 기업이 바로 솔트룩스이기도 하죠. 그럼 이 온톨로지가 도대체 팔란티어 같은 데는 왜 사용하는 걸까요? 추론을 위해서일까요? 팔란티어의 온톨로지가 접목이 된 가장 큰 목적은 첫 번째가 semantic interoperability입니다.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레포지토리가 있는데 각각의 서비스가 있으면 이 서비스가 얘도 받아야 되고 얘로 받아봐야 되는데 그때마다 여기 스키마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개발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조금 바뀌면 어떻게 되죠? 개발 다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개념적으로 공통화되어 있는 온톨로지컬 레이어를 하나 두고 이 서비스들은 이 온톨로지만 바라보도록 하고 이 밑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리포지토리나 서드파티 데이터까지도 전부 다 온톨로지로 연계해 놓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 20년간 큰 변화가 있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데이터 마트나 데이터 레이크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뭘 했죠? 이 밑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온톨로지로 변환을 시켜버리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온톨로지를 변환하지 않고 매시업을 하거나 또는 패브릭을 합니다. 데이터 매시업하고 데이터 패브릭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요, 데이터를 다 변환해서 놓으면 어차피 그 비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온톨로지가 필요할 때 필요한 데이터만 온톨로지로 변환을 해서 이 서비스가 온톨로지를 보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일로 문제입니다. 특히 국방인 거죠. 국방만이겠어요? 제조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빅데이터 프로젝트에서 성공한 기업 얘기 들으셨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둡 시스템 도입해갖고 했는데 성공하던가요? 온랩 툴 써갖고 큰 성과 내든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일로가 있는 이유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이 되는 국방부라고 미국 국방부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항공모함에서 나오는 것, 이건 항공기에서 나오는 것, 이건 위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할게요. 그럼 이 세 가지 데이터는 각각 부분별로 최적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통합하는 걸 매번 조율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각각은 사일로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보안 문제예요. 이거를 하나로 다 위로 올려서 통합을 해버리는 순간에 이거 하나만 뚫어버리면 모든 데이터가 다 나가버리는 거죠. 결국은 데이터는 각각 데이터별로 보안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럼 보안도 유지하고 전체를 통합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다 쓸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데이터 매시업하고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개념인 거죠. 근데 데이터 매시업하고 패브릭을 하려고 그랬더니 중간에 공통 스키마하고 공통 데이터 표현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누구보다도 빨리 팔란티어가 간파를 해서 들여온 게 바로 온톨로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 예를 들면 항공모함에서 나오는 데이터 온톨로지를 가지고 있고 뭐에서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다음과 같은 인테그레이션하는 온톨로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시뮬레이션하거나 예측을 하거나 이상 징후를 감지하거나
전쟁에서 전쟁 시뮬레이션은 실제 전쟁에서 이번에 쓰였잖아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결국은 현실 문제에서 데이터 사일로를 없애도록 하는 빅데이터 어프로치가 아니라 데이터 사일로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각각을 의미적으로 어떻게 연계 통합을 해가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패브릭이나 데이터 매시업이라는 기준을 본다면 데이터 소스 위에 knowledge graph나 세메닉 인핸스먼트를 두고 그 위에 메타데이터나 아니면은 여러 엔진들, 특히 AI 엔진을 올려가지고서는 그 위에 데이터하고 AI 오케스트레이션하고 끝에 데이터 컨슈머가 올라가도록 하는 이 체계입니다. 결국 오늘 얘기하는 온톨로지가 도대체 뭐냐고 묻는다면 제가 온톨로지 백그라운드 설명을 다 뺐는데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이론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인류가 연구해왔던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재 그 목적은 뭐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쌓였던 데이터들을 필요한 데이터만 빨대 꽂아갖고 쪽쪽 뽑아갖고 의미적으로 통합하고 그걸 시뮬레이션하거나 의사결정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위에 있는 데이터하고 AI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그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밑에 데이터 소스 레이어가 있는 거고요. 데이터 인테그레이션하고 모델 인테그레이션 하는 게 knowledge graph하고 세메닉스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 위에 온톨로지 위에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데 레코멘데이션 펑션에 이게 들어가고 맨 꼭대기에 디시전 오케스트레이션 한다는 게 데이터하고 AI 오케스트레이션을 결합을 하는 거죠. 왜요? 결국은 의사결정에 해당이 되는 것이 굉장히 변화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소스에 대한 변경사항을 전체를 이 통합하여서 가져가는 게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온톨로지에 기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톨로지 얘기를 마쳤는데 심층신경망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심층신경망, 우린 딥러닝이라고 하고 저는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딥뉴럴 네트워크는 인간 머릿속에 있는 이런 뉴런 모델들을 수학적 모델로 구성을 한 거죠. 그러면 젤로 뉴럴 네트워크, 딥뉴럴 네트워크는 뭐냐? 젤로 낮으면요 A하고 B를 나누는 요 선을 찾아내는 겁니다. 딥뉴럴 네트워크는 풀 수 있는 건 우리 뇌도 똑같지만 두 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분류 문제를 푸는 것과 데이터 연속된 거에 그 다음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리니어하지가 않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난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또는 우리가 복잡계라고 부르는 것들을 수학적 모델링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처럼 네트워크를 층층이 쌓아 올린 걸 갖고 A하고 B를 이렇게 구별해서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개념이죠. 이미 개념은 60년 넘은 개념이고 이것들을 검증하고 상용화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15개의 함수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 앞에다 뭐 하나만 붙이면 되죠. 이게 우리 축기업에 해당이 되는 그 언어 인식을 하거나 시간 흐름에 따른 컨텍스트를 유지하려는 거죠. LSTM이나 뭐 GRU 같은 것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어텐션 네트워크를 층층이 쌓아올린 겁니다. 바로 트랜스포머이죠. 트랜스포머의 논문 이름 다 기억하실 거예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굉장히 켜켜이 다양한 방식으로 쌓아 올린 겁니다. 어텐션 네트워크가 뭘까요? 전체 큰 컨텍스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컨텍스트를 관심 받을 수 있도록 학습하고 그 학습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수학적 뉴런이 다른 수학적 뉴런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이죠. 그런데 이 트랜스포머가 가지고 있는 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 있죠. 여기 오늘 1,100명이 오신다고 하는데 1,000명이면 대략 한 33명이 할루시네이션을 경험한 겁니다. 제가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마약 경험률이 3.3%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약을 안 해봤지만 여기 계신 분 몇몇 마찬가지로 본드 경험은 저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드 같은 거 하면 느끼는 그 마약 경험. 환각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네. 아무도 안 웃어주셔서 제가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 예, 우리 머릿속에 있는 뉴런하고 뉴런 사이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게 도파민인데 아시는 것처럼 마약류를 먹으면 도파민이 폭포수처럼 쏟아내어 나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수용체가 그걸 감당을 하지 못해서 수용체가 망가져요. 수용체가 이 앞에 있는데 수용체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왔습니다. 여기 있는 요 시냅스에 걸려 있는 여기가 수용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얘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자극과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LLM은 왜 할루시네이션이 있을까? 바로
벡터 리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벡터가 기껏해야 1000차원, 2000차원인데 1000차원, 2000차원으로는 3.14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소수점 5자리 이하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1000차원의 벡터로는 어프리시메이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는 글을 생성하거나 그림을 생성할 때 디퓨전 모델을 포함해서 다 확률 통계적으로 주사위를 던진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트랜스포머가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영원히 거짓말하는 헐루시네이션은 없앨 수는 없어요. 모델 자체로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죠? 바로 래그 같은 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온톨로지가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회사에 김재현 박사가 소개를 할 텐데요. 저희가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기업하고 이걸 했는데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knowledge grounding이라는 래그를 문서로 하는 게 아니라 온톨로지로 했더니 hallucination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담의 세션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리전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문제, 그리고 코스트 문제 등이 있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를 들자면은 뭐 디실레이션도 하게 되고 퀀타이제이션도 하게 되고 MOE 체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온톨로지 체계라는 것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요 얘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시아 온톨로지 3.0이 여러분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솔트룩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무상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로그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루시아 3의 온톨로지, 루시아 3 LLM은요. 보시는 것처럼 라직에 해당이 되는 챗뿐만 아니라 에이전틱 기능에서도 뭐 요즘 인기 좋다는 엑사원 3.5에 비해서 또는 젠마나 미스랄에 비해서 그렇게 못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 표현으로는 다 개친도찐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얘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기능은 플래닝 기능뿐만 아니라요. 리트리버에 대한 그 애큐러시를 올리게 함으로써 에이전틱 AI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댑티브 COT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쉬운 문제는 생각을 짧게 하고요. 어려운 문제는 자기 스스로 깊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변의 길이하고 사고하는 당시가 달라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 걸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답변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하드 리딩에서 복잡한 질문하면 복잡한 사고적으로 한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사고 과정을 깊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온톨로지가 부합이 되면서 헐루시네이션 줄여주고 전체 리즈닝하는 비용이 10분의 1 비용으로 낮아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 리저닝을 한 결과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 루시아는 멀티모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멀티모달 래그뿐만 아니라 다큐멘트 AI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다시 해서 텍스트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표, 그래프 같은 걸 학습하겠다는 겁니다. 다큐멘트 전체를 보면은 다큐멘트에 어디가 앱스트랙트가 있고 뭐 어디가 본문 내용이 있고 어디에 이미지가 있고 또 이미지에 관련된 거를 읽고 그걸 데이터로 변환하죠. 그리고 이 전체 플랫폼을 MCP 체계하고 연동을 하고 온톨로지라고 연결할 수 있는 에이전틱 프로세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LLM이 아니라 LLM과 추론 리즈닝과 플래닝이 결합된 에이전틱 프로세스가 MCP라고 하는 구조적 성장 기반에 맞물리면서 굉장히 빠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온톨로지하고 LLM을 대표로 하고 있는 리즈닝이 그런 결합이 되면은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제 표현이 아니라 미국 국방부나 다파에서 얘기하고 있는 뉴로심볼릭 AI, 바로 third wave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뉴로심볼릭 AI가 필요할까요? 이거부터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뇌는 수학, 논리, 지식 표현을 필요로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뮤지컬 노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악보라고 하는데 누구신지 아시겠죠?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는요, 작곡을 악보에다가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은 머리 전체가 천재이기 때문에 이미 악보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음악 악보를 스스로 그렸어야 됐을까요? 자기 머릿속에 다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작곡한 거의 상당수가 오케스트라를 위한 거죠. 그런데 오케스트라 40명 단원들을 위해서 하나씩 그려주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은 제 머리는 뉴럴 넷입니다. 그러니까 뉴럴 시스템인데 앞에 계신 선생님도 머릿속에 뉴럴 시스템이 있죠. 이 둘을 연결하려면 심볼이 필요한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모든 음악이 다 들려요. 그리고 저는 악보가 필요 없어요. 그걸 다 기억하니까. 근데 저분이 연주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악보를 그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곡자로서.
그 말은 뭐냐면 에이전틱 AI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나라는 에이전트하고 저 에이전트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표준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음악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악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콩나물, 대가리 같은 게. 그래서 인간은 내 머리만 있지 않아요. 텔레파시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호라는 걸 만들고 언어라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아인슈타인 예를 볼까요? 아인슈타인도 천재라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1시간 동안 머릿속으로 미분방정식을 풀었다고 해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 이 두 가지를 유도하는데 자기 스스로 못해갖고 수학자를 불러서 앉아가지고선 수학자 도움을 받아서 화면에다 다음과 같이 칠판을 한 10장 정도로 써야 됐었다고 합니다. 유도를 하는데 그 결과까지 도달하는데 그 머릿속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필요한 거죠? 아니요,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심볼이 필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내 뇌가 크고 10배가 똑똑해도 그 유도하는 절차 과정이라고 있는 것이 있고 이 절차 자체가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절차 자체를 지식으로 만들어갈 때는 그 끝을 모르고 과정을 해갔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심볼이 필요한 거죠.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접니다. 아무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만 50살 되는 때에 재미로 바디 프로필을 찍었거든요. 지금은 도로 살쪘지만 그때 제 아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그 수염을 길렀는데 어울리지 않나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저한테도 심볼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 저는 사람 이름을 한 300~400명 이상은 못 외우겠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저는 제 계좌와 저희 회사 ERP에 있는 숫자를 외울 수도 없습니다. 대충 우리 한 현금 300억 있지. 그 밑에 거는 외울 방도 없고 알기도 어려워요. 우리한테 장부는 왜 필요할까요? 계좌는 왜 필요할까요? 전화기에 있는 주소록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 뇌가 그 모든 것들을 올바로 외우기가 불가능하죠. 그거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큰 라지 랭귀지 모델의 그레인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도 얘한테 미래는 심볼이 필요할 가능성이 대단히 큰 거죠. 다시 돌아갑니다. 기호적 접근 방법의 아버지는 노암 촘스키고요. 비기호적은 제프리 힌턴이죠. 이 둘은 앙숙입니다. 아직도. 실제로 제프리 힌턴이 GPT하고 트랜스포머를 내놓고 GPT-3 나오자마자 노암 촘스키 교수가 아주 악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고 엉망진창이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죠. 이 둘은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쩌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심볼릭은 여러 모델들이 있어요. 딥 뉴럴 네트워크하고 날리지 베이스, 이게 온톨로지입니다. 온톨로지하고 로직을 이렇게 옆으로 붙여서 합칠 수도 있고, 또는 로직을 먼저 넣어서 그 결과를 DNN에다 넣을 수도 있고, 지금 이 방식이 뭐냐면 이게 팔란티어 방식입니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와서 온톨로지를 만들거나, 이 데이터베이스가 비정형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라든지 위성 이미지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런 거면은 딥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온톨로지로 결합하고 이 뒷단에다가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뭘 붙이는 거죠. 또 다른 방식은 안에다가 우리가 임베딩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온톨로지를 통으로 뉴럴 네트워크 안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 반대 사례도 있어요. 스태티스티컬 머신 러닝 모델이라는 걸 KB 안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별짓을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은 이걸 다 섞은 모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들이 뭐가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별짓을 다 해보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 여러분들이 관심 많은 팔란티어는 이 모델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톨로지와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온톨로지와 뉴럴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이유는 뭘까? 현재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걸 온톨로지로 바로 변환 못해요. 그러니까 LLM을 통해서 온톨로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로 되어 있는 그래프나 표나 예를 들자면은 도면 같은 거 VLM을 거쳐가지고 온톨로지로 변화할 수 있는 거죠. NL2 SQL이나 다른 IoT나 센서 데이터나 공장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도 머신러닝을 통해서 온톨로지로 변환하고 통합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각 있는 사일로뿐만 아니라 각각이 완전히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에 관련된 것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들을 그 위에다가 종합적 사고라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이든 한국 국방부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LLM은 조직 내부에서 나온 모든 첩보 문서들 그리고 보고 문서들, VLLM에 해당이 되는 위성 사진이나 아니면 드론 이미지들, 그리고 NL2 SQL은 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 Other Machine Learning이라고 돼 있어서 IoT라는 거는
군 장병 몸에 붙어 있는 각종 센서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된 온톨로지 위에 단일한 스메닉스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 반대도 사용이 돼요. 밑에는 온톨로지가 있는데 온톨로지 위에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AI 에이전트가 MCP하고 연동을 하면서 얘가 온톨로지로 결합된 거를 문서로 만들기도 하고 온톨로지에 있는 지식을 대시보드라든지 이미지화 시키거나 시각화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생성할 수 있고 심지어는 공장에서는 로봇을 움직여서 자율화를 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트룩스는 이 경험을 25년 동안 해왔습니다. EU 프로젝트는 수퍼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뉴로심볼릭을 경험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시메닉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를 온톨로지와 머신러닝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라크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 FP7 라크 프로젝트는 지구 규모의 트리플 스토어와 리즈닝을 하겠다는 겁니다. 온톨로지를 지구 규모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웹페이지를 온톨로지로 변환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그 아키텍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엑소브레인 이세부 과제인 YGKB의 총괄 책임자를 맡으면서 20명 이상의 교수님들과 도대체 머신러닝하고 온톨로지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죠. 그래서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리고 150개 이상의 온톨로지 특허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있는 세션에서 이 기술이 무엇이고 실제로 구체적인 유즈 케이스가 뭔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 도대체 이 개념적인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크 프로젝트는 라지 날리지 콜라이더예요. 지식을 충돌시킬 수 있는 거대한 지식 베이스를 온톨로지로 만들자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혼자 참여를 했고요. 아시아 혼자였죠. 세계적인 사람, 이 사람들 여전히 유럽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하고 했었는데 가장 큰 경험 중에 하나는 바로 에스트라제네카하고 차세대 약물을 개발하는 것을 온톨로지와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결합해서 했던 경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련된 또 다른 것은 밀라노하고 이탈리아에서 온톨로지하고 머신러닝에 해당이 되는 것을 결합을 해가지고서는 밀라노시 전체에 대한 교통 통제하고 교통 예측을 하는 프로세스를 구성한 것도 그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YGKB라고 이름 붙였었던 엑소브레인에서 사용했던 걸 보면요, 굉장히 대한 지식 자원을 귀납적 추론을 통해서 BERT나 GPT 같은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대규모 온톨로지를 만들어내고 그 온톨로지 만들어낸 것에 해당이 되는 걸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체계를 구성을 했고요.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온톨로지와 지식 베이스를 구성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했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을 구성을 했는데요. 밑에 보시면 온톨로지를 구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체계하고 표현 체계들, 그리고 지식을 수집하고 변환하고 통합하고 또 코어 지식을 구축한 다음에 그 위에 지식을 저장하고 학습하고 추론하고 그리고 거기다 질의응답을 하고 플랫폼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대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그것들이 솔트룩스가 LLM을 만나기 전까지 성장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셨던 지금으로 따지면 과기정통부와 그리고 또 IITP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산업화로 연결은 못했어요. 큰 돈 버는 대로. 그럼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도 똑같았습니다. 팔란티어가 없었으면 팔란티가 뚝심을 잡아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면 온톨로지에 지금처럼 관심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뉴로심볼릭하게 했었던 게 콜센터입니다. 버트나 트랜스포머 같은 거 외에 온톨로지가 들어감으로써 콜센터에서 상담에 대한 품질을 압도적으로 높였습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상용 챗봇에 비해서 거의 앙상블 QA라는 게 94%라는 정확도까지 올렸던 건 온톨로지 덕분입니다. 전통적인 다른 머신러닝이나 트랜스포머 외에도요. 이런 것도 큰 변화죠. 그리고 저희가 해봤던 가장 힘든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입니다. 하이브리드 리즈닝을 하기 위한 뉴로심볼릭 AI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온톨로지에 대한 바로 사이콜프라고 부르는 사이코 온톨로지인데요. 이 사이코 온톨로지의 정말 유명한 분하 그룹하고 사이코 온톨로지 전체하고 솔트룩스가 프로젝트를 합니다. 첫 번째 헬스케어하고 병원이었는데요. 이 둘을 결합을 하는 겁니다. 뒤쪽은 저희가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앞쪽은 LLM을 사용하고 앞쪽은 온톨로지를 결합하고 특별히 하이올더 로직을 사용해서 추론을 하는 결과이죠. 그 반대도 있었습니다. 솔트룩스가
펀메드라고 하는 메디컬 데이터 모두를 학습시킨 LLM이 있고 그 LLM을 통해서 질문하면 답변하면 그 답변한 것을 사이코 온톨로지 갖고 검증을 하는 형태의 두 가지가 연결된 형태에도 적용을 해봤던 거죠. 자, 이제 제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5분 늦게 시작해서 이제 딱 35분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가장 대표적인 팔란티어에 있는 화면들입니다. 맨 앞쪽에 있는 것은 온톨로지를 모델링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온톨로지 모델링 하는 거 보면은 개념이 똑같습니다. 온톨로지 컨셉 구성하고 컨셉에 대한 프로퍼티를 정의하고 프로퍼티에 대한 타입이나 이런 것들 정의하고 인스탄시에이션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 사용한 온톨로지 개념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장 방식은 더 생산성 높은 트리플 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저장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오른쪽에 파이프라인을 에디팅하고 파이프라인을 빌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단어가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룰로 변환하고 코딩을 하고 해서 다음 데이터 목록으로 들어가서 끝에까지 오면 이게 온톨로지로 전환돼서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데이터가 한 번에 온톨로지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경험은 데이터가 여러 차례 연산을 하고 통합을 하고 통계를 내거나 변환을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3, 4년 동안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파이프라인 안쪽에 들어가는 이 각각의 노드에 바로 AIP라고 얘기하는 LLM을 포함한 AI 모델들을 넣을 수 있도록 된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온톨로지 전체를 체계를 자동 생성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데 그 파이프라인 노드 단위별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고 변환할 수 있는데 그 변환하거나 액세스를 할 수 있는 데에 바로 LLM을 집어넣고 다른 머신러닝 AI 기술을 넣어서 unstructured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 센서 데이터나 공장에 있는 혹은 예를 들면 위성에 있는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것들을 온톨로지로 변환하도록 하는 거죠. 결국은 온톨로지로 변환한 거를 활용을 하고 끝에 가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전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 밑에 따는 온톨로지만 온톨로지로 변환하는 단계는 규칙뿐만 아니라 LLM을 포함한 머신러닝,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그걸 통합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도 엑소브레인에서 그걸 많이 연구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엑소브레인이 2021년에 끝나면서 지금의 GPT 세상의 끝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었다면 아마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뒤쪽 세션에서 도대체 팔란티어는 뭐고 팔란티어의 파운드리와 AIP는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KT에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그분이 설명하실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말씀드린 팔란티어의 밑에 데이터부터 데이터 매시업하고 패브릭을 해서 맨 끝에 의사결정하는 단계까지로 가는데 다음 같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레이어에서 솔트룩스는 이 파란 부분을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희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저희도 확보하지 못한 기술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트룩스는 멈추지 않고 이 빈 구석도 채우고 이 전체를 플랫폼으로 연동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소버린 AI 스트래티지입니다. 뭘 위해서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팔란티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팔란티어 같은 플랫폼을 어떻게 우리 소버린 AI화를 할까? 우리 회사에 어떻게 집어넣고, 왜냐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국방 부문에 팔란티어가 니들 쓰기 싫으면 말어라고 해서 부른 게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3천억입니다. 너희 1년에 3천억 내면 우리가 빌려는 줘볼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용료로 3천억을 요구를 해요. 근데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써야 되나 말아요. 그거 누구죠? 다 우리 세금이에요. 1년에서 10년 쓰면 3조 내야 됩니다. 팔란티어가 지금 코가 이만큼 커진 거죠. 소버린 AI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 안전이나 우리 제조업이나 우리 사회망이나 국방에 이르기까지를 미군이나 미국에 대한 걸 다 의존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있었습니다. 온톨로지 모델링 과거에는 추론이나 지식을 어떻게 잘 표현할까 노력을 했어요. 현재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 사람이 원 맨먼스 컨설팅 피를 1억을 넘게 받아요. 많이는 2억씩도 받습니다. 그걸로 돈을 벌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메닉 인터오퍼러빌리티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 패브릭하고 데이터 매시업을 생각하셔야 돼요. 온톨로지로 다 변환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에이전틱 AI 지원을 하고 온프렘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넣을 수 있는 게 결합돼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전혀 그걸 지원하지 못해요. 팔란티어는 온프렘 적용을 하기 위한 LLM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LLM이 온톨로지 연계성도 있어야 되고 온톨로지를 생성 가능해야 되고 온톨로지를 읽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회사 행사니까 바로 루시아가 그렇습니다. 솔트룩스 루시아가 온톨로지를 생성도 하고 온톨로지를 읽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각 데이터 소스에 대한 MCP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에 보면 맨 밑에 쪽에 사일로로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죠. 그럼 이제 사일로로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MCP를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MCP를 온톨로지나 시멘틱 레이어가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시멘틱 인터오퍼러빌리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기술 플랫폼이 아닌 문제 정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경고하고 싶어요. 물론 저희가 KT랑 같이 해서 나가서 떨어지긴 했지만 국가대표 LLM 만든다고 하는데 LLM만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플랫폼 만들면 해결될까요? 과거 한번 돌이켜보세요.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웨어스나 데이터 레이크 성공했나요?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뭔가 데이터를 모르고 플랫폼을 만들면 이 위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공장에서도 그렇고 국방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해결할 문제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데이터가 우리는 존재하느냐,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온톨로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LLM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 내부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온톨로지를 한번 만들어보고 체계를 만들어보고 LLM 갖고 그거를 결합하고 그 위에 우리는 뭔가 지능적인 체계를 만들고 의사결정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의 미래는 그래 100% 실패하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데이터를 찾고 그 데이터를 학습할 방법과 그 데이터와 융합할 수 있는 온톨로지 체계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구축 비용만큼 총 운영 비용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팔란티어 얼마 얘기한다고요? 우리나라 모 국방에 1년에 3천억이요. 지금 트럼프가 우리 보고 얼마요? 400조 현금으로 내라 그래서 지금 뚜껑 열리지 않나요? 400조 내라면 내는데 대한민국 망하겠죠.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도입하는 비용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운영 비용이라고 봐요. 결과 이걸 운영을 하는데 1년에 2천억씩 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씁니까? 3천억씩 뜨면. 그렇기 때문에 운영 경비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9번은 운영 비용을 10분의 1로 낮췄다라는 걸요.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4개월 단위로 작고 빠른 프로젝트를 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MVP뿐만 아니라 특히 만약에 여기서 팔란티어로 도입하시기를 결정하시거나 고민하신다 그러면 팔란티어 하면서도 내부에서 섀도우 프로젝트를 하세요. 이중으로. 그래서 이거를 지속 가능하도록 보면 우리 내부에서 과연 그림자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재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 간다면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면서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솔트룩스에 관심이 있으시고 솔트룩스는 소브린 AI에 컨트리뷰션 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바로 소브린 AI를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멘틱 그래프입니다. 감사합니다.